자, 지금부터 보험계리사 경제학 기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통합 객관식 경제학인데요. 교재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학 총정리라는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기출 문제집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요. 각 단원별로 요약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강의는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험계리사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뭐 그것도 생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부록이 나와 있어요. 이 부록 파트는 최신 기출 문제 그 자격증과 공무원 영역이 좀 나와 있는데, 요즘 부록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상은 제가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수강을 한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활용하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신 유형의 문제만 골라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부록 파트는. 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학의 개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희소성의 법칙.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킬 자원이 절대적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다. 그게 뭐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욕망에 비해서 재화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그 다음 2번. 자,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어요.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떤 곡선이냐? 한 나라에 주어진 어떻게 뭐야? 자원이 있어요. 자원.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 또 한 나라에 주어진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원은 우리가 뭐 인적 자원, 노동과 자본을 의미했죠. 그래서 얘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 사이의 모든 점들은 뭐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점은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고, 이 바깥에 있는 점은 뭐야? 달성이 불가능한 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 기술 이런 것들은 뭐야? 오형 외부에서 준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이 외생 변수가 변하게 되면 곡선 전체가 뒤집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자, 1번 질문 볼까요? 1번 질문. XJ 한 단위 추가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당연히 뭐야? XJ를 하나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YJ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YJ 생산량 감소 부분이 기회비용이 될 거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A점, B점, B에서 C로 이동함에 따라서 XJ의 생산량은 일정하게 줄어들지만 YJ의 생산량은 일정하게 줄어들지만 XJ의 생산량이 점점 적게 늘어나므로 기회비용을 체감한다? 거짓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회비용 체증이라는 것은 뭐야? XJ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YJ 생산량을 줄여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J 생산량을 동일하게 이렇게 증가시켜 나갈 때 포기에는 YJ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기회비용은 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일단 뭐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되면 우리 반드시 뭐야? 기회비용은 체증하는 거예요. 체감한다.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자, 다음에 D에서 요 D점에서 A로 생산점을 이동시킨다. 자, A로 생산점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야?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을 전량 투입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최상위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유 생산 시설이 존재한다거나, 뭐 노동이 불안정 고용되어 있거나, 자본이 불안정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야? YJ 생산량이 증가를 하죠. YJ 생산량이 증가함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XJ 생산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YJ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제로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C에서 B로 생산점을 이동시키는 경우, C에서 B로 이렇게 점을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XJ 생산량이 X3에서 X2로 감소를 했고요. YJ 생산량은 Y3에서 Y2로 증가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YJ 생산을 Y3에서 Y2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한 XJ량이 뭐야? X3, X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J 생산은 이 YJ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J 생산이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요 XJ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야? YJ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X2, X3에 대한 기회비용은 Y2, Y3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자,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5천원을 벌었어요. 근데 놀부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뭘까? 아르바이트 함으로 인해서 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디오를 봤을 때 기쁨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디오를 봤다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4번 볼게요. 자,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점 이동을 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점 뭐야? 비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에요.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은 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고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은 뭐야? 달성이 불가능한 점이야.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생산 가능 곡선으로 이동한다. 이거 우리 뭐야? 효율성이 제고됐다라고 얘기했어요. 효율성이 제고됐다. 여러분들 제가 효율성과 생산성은 다르다 그랬어요. 효율성은 뭐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생산성은 기술 진보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갔다. 이때는 뭐야? 생산성 제고, 기술 진보라 했어요. 생산성 제고, 기술 진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볼까요? 자, 실업이 감소를 했다.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야? 자, 우리 주어진 자원 있죠? 주어진 자원은 노동과 자본이에요. 근데 이걸 전량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금 노동을 다 완전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걸 완전 고용하게 되면 뭐야? 선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실업이 감소했다. 내부에서 곡선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량이 증가를 했다. 자원 자체가 증가를 했죠. 그럼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기술 진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술 진보, 주어진 기술 진보.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를 했다. 생산성 제고죠.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여러분들 후생 경제학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후생 경제학에서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 사회 무차별 곡선 그림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 무차별 곡선이 가장 바깥으로 가는 거 여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뭐야?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아니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구성의 파레토 효율성을 쪽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밑에 여기에서 뭐야? 예산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겠죠. 예산선이. 오케이. 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다? 두 재화의 상대 가격 아닙니까? 두 재화의 상대 가격. 그러면 만약에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여기 있었다가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만약에 더 커졌다고 합시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접하겠죠.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을 이동하는 것은 뭐다? 두 재화의 상대 가격, 예산선의 길이가 변해야 이동하는 거단 말이에요.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된다는 얘기. 자, 다음에 5번 문제. 2018년도에 7급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직장인 K는 지금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월별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만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거주 아파트가 A, B, C, D 있죠? 있는데 이때 자 통근 1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만 원이야, 만 원. 1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 뭐야? 월별 통근 시간 10시간이죠. A 아파트 가면 10시간이야, 월별. 그러게 되면 뭐야? 10만 원 포기하는 거죠? 10만 원 포기하는 거야. 임대료가 또 150만 원이야. 여기다 뭐야? 10만 원 더 하면 되겠죠? 쉽네. 그 다음에 이 사람 뭐야? 15시간 걸려, B 아파트는. 그 만 원이잖아, 시간당 기회비용. 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월별 임대료가 135만 원이고, 여기 15만 원 더 하겠죠? 여기는 20만 원 더 하겠죠? 여기는 30만 원 더 하겠죠?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160, 얘가 150, 그 다음에 얘가 145, 얘가 150 아닙니까? 그럼 이 중에서 뭐야? 가장 작은 게 뭐야? C는 C 145. 그 C 아파트를 선택하겠죠? 너무 쉬운 문제. 자, 넘기셔서 경제학의 본질 볼게요. 경제학의 본질. 자, 우리 구성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인과의 오류는 뭐다?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A를 B의 원인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막 이런 게 인과의 오류였죠? 그런데 뭐 또 뭐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과의 오류였어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다? 구성의 오류가 된다. 구성의 오류는 부분적으로는 참이야. 부분적으로 참이라고 해서 전체에도 참이겠지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뭐다? 저축이잖아요. 그런데 뭐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축은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켜서 바람직하지 않죠. 전략의 역설, 저축의 역설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가수요 있었죠. 가수요. 미래에 물가가 뛸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동은 뭐다? 미리 사재기하는 거죠. 하지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재기는 물가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켜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농부의 역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부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풍년이 바람직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풍년은 농산물 가격을 대폭 인하시켜서 농부의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전체는 흉년이 맞자. 그게 바로 구성의 오류가 된다. 그래서 1번이죠. 개별 가게 입장에서는 저축이 미덕이지만 경제 전체에는 저축이 미덕이 아닐 수가 있다. 얘는 뭐야? 저축의 역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야? 2번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의 가격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훨씬 높다. 이건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아담 스미스의 역설, 다이아몬드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은 인간 생활에 없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큰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요.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뭘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 경제학을 그나마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하는 사람은 아담 스미스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하니까 아담 스미스 대답이 어떤 거냐? 야, 모든 재화에는 있지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다. 교환 가치가 있는데 사용 가치, 교환 가치가 있다. 근데 물은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 굉장히 높죠. 근데 교환 가치는 낮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는 낮지만 교환 가치가 높다. 그런데 가격은 사용 가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비싸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뭐 멋지게 들리지만 이게 가만 말 들어보면 약간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겠죠. 어쩔? 그래?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왜 교환 가치가 높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겠죠. 스미스의 대답. 글쎄였다고요. 대답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이걸 설명 못하고 가버렸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계유형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18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한계유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던 경제 이론들을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계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계혁명. 그래서 그때 등장한 학파를 우리가 한계효용 학파라고 해요. 제본스, 맹거, 왈라스 같은 경제학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인 현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현상이더라. 어떤 얘기냐? 이게 이제 현대 경제로 바라보면 이 사용 가치는 결국 뭐다? 총효용이더라. 총효용이고 이 교환 가치는 한계 효용을 의미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총효용입니까? 한계 효용입니까? 한계 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에서 요거 있잖아. 이 높이가 뭐였어요? 한계 효용이었죠? 한계 효용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를 원으로 환산하는 게 뭐였어요? 마지날 변화비 한계 편이겠잖아. 이게 가격을 결정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총효용은 뭐다? 총효용은 한계 효용 면적을 다 더한 게 총효용이잖아.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은 한계 효용이 결정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오히려 그 재화의 수요량이 뭐다?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은 뭐야? 기펜제, 기펜의 역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구성 이론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4번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뭐야? 소비자가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다. 조세 부담이 정가와 귀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 어떤 개별 경제주의 경쟁위가 본의 아니게 다른 개별 경제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외부 비경제를 의미하는 거잖아. 우리 시장 실패에서 다루는 외부 비경제. 네. 그래서 됐고, 자 7번 우리 여러분들 7번 문제는 이건 이 보험계리사 우리 시험에서 2003년 때 한번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문제 같은 경우 4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거기서 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고시 문제에서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경제학이 등장한 건데 앞으로 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이런 쉬운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범경제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실증경제학 있었죠? 실증경제학. 실증경제학 뭐다? 실증.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실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저축이 증가하더라. 경제현상이잖아.
그래서 if then이라 그랬죠. if then. 뭐뭐 하더니 뭐뭐 하더라. 그런데 규범 경제학은 그게 아니라요. 규범 경제학은 자,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저축이 증가하더라까지가 뭐라고요? 실증 경제학이었죠. 규범 경제학은 뭐다? 그래서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가치 판단이 없죠. 가치 판단이 저는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뭐뭐 해야 한다니까 가치 판단이 내재돼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실증 경제학보다 뭐뭐 하더니 뭐뭐 하더라. 그럼 뭐야? 실증 경제학. 뭐뭐 해야 한다. 그럼 뭐야? 규범 경제학이에요. 그 1번 너무 쉽네. 막아야 한다. 규범 경제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 규범이지. 그 다음에 3번 민간 부분의 투자를 감소시킨다? 시킨다? 현상이잖아. 그냥 구축 효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축 효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 우리 이 재정 정책에서 배웠잖아요. 요거 3번이 뭐야? 실증 경제학이 되겠죠. 4번 실질해야 한다? 규범이지, 규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우리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유량은 뭐야?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유량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저량은 뭐야?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일정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소득 있어요. 소득. 야, 네 한 달간 소득이 얼마냐? 1년간 소득이 얼마냐? 소득 유량이었죠? 그다음에 뭐야? 그 소득이 쌓여서 뭘 형성한다? 재산을 형성하죠. 네 지금 재산이 얼마니?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너 한 달간 적자가 얼마니? 근데 너 지금 한 달간 적자가 얼마야? 유량이죠? 그 적자가 쌓여서 뭘 형성한다? 부채를 형성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부채가 얼마야? 그다음에 이제 또 뭐였어요? 수요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 컵라면의 수요량이 10개다? 의미 없어요. 하루 동안 소비량인지 일주일 동안 소비량인지 한 달 동안 소비량인지 기간에 주어져야 돼. 판매량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 한 달간 수입, 한 달간 비용 전부 다 유량의 개념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이다. 야, 이 물 가격이 얼마야? 1,000원. 저량이죠. 근데 여러분들 노동 가격이 뭡니까? 임금 아닙니까? 임금은 노동자 그 자체에다 가격을 붙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20매매 된다 그랬잖아요. 새우잡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노동 서비스에다 가격을 붙인단 말이에요. 서비스 가격은 유량이 됐죠. 유량이. 노동 서비스 가격, 임대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계 임대료, 한 달간 임대료, 노동 한 달간 노동 서비스 가격, 임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비스 가격은 유량이 되고요.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은 저량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주의할 점이 또 뭐였어? 생산물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컵라면에 대한 수요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량이죠. 유량인데 자산에 대한 수요는 저량이었죠. 우리 화폐 수요 같은 거 있잖아요. 님 지갑 속에 돈 얼마 있니? 화폐 수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한 달 동안 너 라면 몇 개 먹었어? 맞죠? 근데 한 달 동안 너 부동산 몇 개 먹었니? 말이 안 돼요. 현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채권의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자산에 대한 수요는 저량이라 그랬어요. 또 저량이 또 뭐가 있어? 그다음에 또 뭐야? 한 달간 이루어진 투자. 투자는 뭐냐? 투자는 공장을 짓는 거, 건설 투자, 기계 사고 도구 사는 거, 설비 투자. 그리고 공장, 기계, 도구, 설비 그 자체를 뭐라 그랬어? 자본. 투자는 유량이 되고 자본은 저량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저량에는 뭐가 있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 통화량.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량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 있죠? 소득은 한 달간 소득, 1년간 소득은 당연히 유량이 되겠죠. 유량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죠. 1년간 투자가 얼마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이 쌓여서 뭘 형성해? 재산을 형성을 해. 투자가 쌓여서 뭘 형성해? 자본을 형성해. 알겠죠? 그 다음에 적자, 유량이라 했어요. 적자가 쌓여서 부채를 형성해요. 부채는 저량이 된다. 또 나와있네. 2014년 또 노무사 나왔던 문제. 자, 유량 변수가 아닌 것은 자, 우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량 뭐였어요? 수요량, 유량. 그다음에 공급량도 유량. 근데 국내 총생산 1년간 총소득 아니면 우리가 보통 GDP는 어떻게 된다? 1년마다 측정하기도 하고요. 분기별로 측정하죠. 3개월마다. 그다음에 또 반년마다 측정을 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핸드폰의 수출량, 1년간 수출량 유량이 되겠죠. 근데 통화량, 시중에 풀린 돈의 양, 통화량이죠. 얘는 저량이 될 거다.
자, 그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 10번 우리 2015년도 우리 보험계에서 나왔던 문제네. 자,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로 구분된다. 유량 변수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한 달간 소득, 유량, 자산 저량이라 그랬죠? 현재 지금 당신이 보유한 총 자산의 총 액수를 얼마입니까? 자산 저량, 소비, 한 달간 소비, 1년간 소비, 유량이 될 거다. 됐죠? 자, 그래서 경제학의 기초는 우리가 끝냈고요. 자, 우리 바로 이제 어디를 볼 거냐? 경제학 총정리 보세요. 이거 요약 강의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총정리 보고 그에 해당되는 챕터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경제학 총정리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 수요의 법칙 나와 있죠. 수요의 법칙은 뭐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이게 수요의 법칙인데 예외적인 현상이 두 개가 존재를 했었죠. 베블렌 효과. 이 베블렌 효과는 뭐다? 그 과시적 소비다. 자기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싸면 더 사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기펜제가 있었죠. 기펜제가 있었어. 두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격 있죠. 요 가격이 독립변수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수가 독립변수일 때는 Y축에다 독립변수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 곡선을 읽는 올바른 방법은 뭐다? 가격 먼저 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때 만약에 1,000원이면 10개를 살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500원이면 20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1,000원과 이 500원은 한 개당 가격이라 해서 한 개당 가격이고요. 또 하나 한 개당 1,000원일 때 10개를 구입할 거다라는 얘기는 10개를 구입할 때 한 개당 자기는 최대한 1,000원까지는 지불할 용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500원이면 20개 살 거야. 그 얘기는 20개를 샀을 때 한 개당 최대한 500원까지는 지불할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디맨드 프라이스, 수요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수요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다. 그런데 수요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한계 유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근데 한계 유용은 만족감 단위가 없어요. 얘는 뭐야? 1,000원, 500원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효용, 만족감을 원으로 환산하는 게 뭐였어요? 편익, 한계 편익, 베너핏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계 편익 곡선과 일치한다 그랬죠. 한계 편익 곡선 일치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강조해 드렸던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이거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내생변수다. 자, 좌표상에 없는 독립변수가 뭐다? 외생변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J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어요. 얘는 XJ의 가격이 있고 또 소득도 있고 관련제 가격도 있고 선호도, 미래에 대한 기대, 재산, 광고,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이걸 2차원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해당 재화의 가격을 세미콜론 딱 찍고요. 나머지 모든 변수 상수로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이걸 2차원 평면상의 그림 그리는 게 수요 곡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는 내생변수, 좌표상에 없는 독립변수가 외생변수라 그랬어요. 외생변수. 그래서 내생변수의 변화는 뭐야? 곡선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 외생변수의 변화는 뭐다? 곡선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 곡선상의 변화와 곡선 자체의 변화를 혼동하시면 절대 안 돼. 아시겠죠? 그거 나중에 이제 자기 모순이 빠집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특정 가격, 우리 모든 가격 체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계획 있죠. 수요 곡선 전체를 수요라는 표현을 썼고요. 특정 가격 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요 곡선상의 하나하나의 점을 뭐라 그랬어? 수요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요 점이 이동하는 거야. 요 점이 이동하려면 뭐가 된다? 좌표상에 있는 독립변수, 내생변수, 가격이 변동을 해야 수요량이 변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표상에 없는 독립변수, 이런 외생변수가 변해야 곡선 자체가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곡선 자체가 변동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죠.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이게 최근에 공인회계사에서도 문제가 또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는 오른쪽과 상방이 똑같죠. 똑같은데 이게 특수한 경우 수요 곡선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수평이야. 이때는 오른쪽 가면 그대로예요. 상방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할 때만 오른쪽과 상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야? 우리가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 하는 금액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배웠는데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문제가 자 수요곡선 이렇게 수요곡선 수평이야. 수평이야. 자 수요곡선이 수평이야. 자 이때 만약에 수요가 만약에 증가했어요. 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한테. 자 어떻게 될까?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그대로예요. 오른쪽 가도 그대로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X축 변수가 수요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할 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무조건 왼쪽 오른쪽으로 답을 하셔야 돼. 왼쪽 감소 오른쪽 증가. 이게 양이니까. 그럼 수요 곡선이 수평인데 오른쪽 가봤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하잖아. 상방 이동합니다. 달라요. 이때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무슨 뭐 수요가 뭐 이렇게 보조금 어떤 얘기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또 두 가지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수직이야. 자 이때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수요가 증가했고요. 이때 보조금 지급했다고 합시다. 보조금. 그럼 이때는 수요가 증가했다. 오른쪽 가겠지. 보조금 지급했다. 그대로예요. 상방 해봤자 그대로 수직이 상방이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오른쪽 간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냥 틀려요.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갖고 그 지도 교수님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 박사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 나 분명히 그 문제 틀린 문제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되니까 지도 교수한테 이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겠죠. 이게 반박 자료 지금 너무나 지금 학생들이 지금 뭐 그 커뮤니티 이의제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근거로 자네는 얘기를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수가 얘기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알아셔야 돼, 주의하셔야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오른쪽 왼쪽으로 답하셔야 된다.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해야 알겠죠? 왼쪽은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수요의 변화 요인 먼저 우리 소득 있죠? 소득은 뭐야? 이제 소득은 있는데 이때 정상제 열등제가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 감소, 수요 감소했다. 정상제 상급제가 되는 거고요.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로 오히려 수요가 증가했다. 열등제 하급제가 되는 거고요.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중립하고 독립 혼동하지 말라 했어요. 중립하고 독립. 중립은 뭐야? 중간이야, 중간. 그러니까 소득이 변동을 하더라도 수요가 변함이 없어. 그 중립이야, 중립. 중립이죠. 그런데 독립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중립이고요. 두 번째 이제 뭐야? 관련제와의 가격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관련제와 가격.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관련제와의 가격.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PY가 있고요. Y제와의 가격이 있고 X제와의 수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대뿔보마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뭐냐?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뭐야? 사이다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콜라 가격이 하락하면 사이다 수요 감소해요. 대치 관계는 뭐야?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자, 그런데 보완관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수요 감소한다. 휘발유 자동차겠죠?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 휘발유 자동차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보완관계는 마이너스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진짜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뭐냐? 이때 자, 먼저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요거 설명 좀 드렸을 거예요. 요거. 자, YJ 먼저 볼까요? YJ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자, YJ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XJ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XJ 수요 곡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콜라입니다. 콜라고 여기 사이다예요. 사이다예요. 자, 콜라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의 무엇이 감소합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얘는 곡선상의 변화입니다. 콜라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니까. 그러면 콜라 대신 뭐 먹어요? 사이다 먹죠. 그럼 사이다 입장에서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동했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인, 선 자체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콜라의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주의할 점, 진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왜 YJ 가격이 왜 변했을까? 왜 변했어? 왜 변했냐면 공급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요가 변하게 되면 공급 곡선 상의 변화고요. 공급이 변하게 되면 수요 곡선 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 왜 가격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공급이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균형점 이동하죠. 그럼 뭐야? 이거는 공급 곡선 상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의 변화고요. 공급 곡선 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변하는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적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탄력성 할 때. 마찬가지 공급이 변하게 되면 뭐가 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량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동이라는 얘기예요. 수요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주의할 점은 이거 대뿔보마, 요거 대뿔보마 이걸 적용할 때는 있잖아요. 수요의 법칙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관련 재화의 가격은 공급 변화에 의한 가격 변동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뭐야? 수요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체 관계는 게 어떤 거야? 그 재화 대신에 다른 재화로 대체하여 소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의 법칙이 위배되는 기펜제 같은 경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펜제라고 생각해봐. 이 Y제가 기펜제야. Y제가 기펜제 갖고 수요 곡선이 우상향해요. 그러면 X제가 있고 X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 법칙 만족을 해. 이거 Y제. 이게 감정평가사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뭐냐? 이때는 이거 대뿔봉화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 콜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오히려 콜라의 수요량이 증가를 해요. 증가하니까 사이다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거예요. 이때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은 기펜제 같은 경우는 이 대뿔봉화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야? 요 가격, 관련 재화 가격 변화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수요 곡선상의 변화가 되고 이런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될 거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야. 이걸 제대로 모르면 이런 케이스가 나. 우리 곧 이제 나올 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곧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자, 조류독감이야. 조류독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류독감 발생하니까 닭고기를 안 먹겠죠? 닭고기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닭고기 수요 감소하니까 닭고기 가격이 어떻게 될까? 고기 가격이 떨어지겠죠.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때 대체 관계, 대체제인 쇠고기 수요가 감소한다. 자, 이때 보세요.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체제인 쇠고기 수요가 증가한다. 맞아 틀려? 이거 완전 자기 모순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조류독감 발생을 해갖고 닭고기 안 먹어. 대신 소고기를 많이 먹겠죠?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때는 지금 닭고기 수요의 감소로 인한 관련제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된다? 이걸 대뿔봉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조류독감 발생을 하면 닭고기를 안 먹어. 그럼 대신 소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소고기 수요 감소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선상의 변화와 선자체 변화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자, 제가 이거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 교재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게 버스 요금 있어요. 버스 요금 있고 이게 버스 이용량 있었죠.
게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뭐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할 때 제가 원유 유가가 올라갔어요. 유가가 올라갔어. 이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면 버스 요금이 뛰겠죠? 버스 요금이 뛰니까 사람들이 버스 타 안 타? 안 타요. 그래서 버스 수요가 감소해요. 자, 버스 요금이 뛰니까 버스 회사들이 막 공급을 늘려. 공급을 늘렸어요. 늘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유가가 올라가는데 버스 요금이 폭락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못된 거지? 어떤 게 맞아? 이게 맞다고 제가. 선상의 변화와 선자체 변화 혼동하시면 안 돼. 뭐냐? 여러분들 유가는 있죠. 유가는 무엇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공급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버스 회사가 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공급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산 비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자, 공급이 감소를 했죠? 그럼 공급이 감소를 했어. 공급이 이렇게 공급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생산물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버스 요금 뛰어. 그럼 버스 요금 뛰면 버스 타 안 타? 안 타요. 안 타는 건 맞지만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버스 요금이 올라가니까 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 맞아요.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다. 선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데 버스의 공급이 이만큼 감소를 했고요. 공급량은 요만큼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가 공급량의 증가보다 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버스 요금 뛴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대치 관계는 뭐다? 그 재화 대체 다른 재화로 대치해서 소비하는 게 대체제예요. 그럼 얘가 이게 잘못된 거죠? 보세요. 자, 여기가 Y가 있고 여기가 QY가 있어요. 여기가 X가 있고 QX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닭고기야. 쇠고기예요. 그럼 닭고기 수요 곡선 DY가 있고요. 자, 소고기 수요 곡선 DX가 있어요. 그럼 이때 내가 공급 곡선 이렇게 와 있어요. 이때 자, 조류독감 발생을 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하면 닭고기 안 먹겠죠.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한 거예요. 수요가 이만큼 감소를 했죠. 그런데 또 생산물 시장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 초과 공급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닭고기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닭고기 더 먹어요. 맞아. 닭고기 더 먹어.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수요는 요만큼 감소를 했고요. 수요량은 요만큼 증가한 거야. 최종적으로 수요의 감소분이 수요량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닭고기 소비량은 줄어든 거야. 최종적으로. 줄어들면 대신 뭐야? 소고기 더 먹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쇠고기 수요 감소한다. 이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여기 대풀번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꾸 또 출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개별 수요, 시장 수요죠? 개별 수요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예요. 시장 수요는 시장 전체의 수요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시장 수요를 구해라. 그럼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동일한 가격의 측면에 있고요. 무엇이 달라? 사는 양이 달라. 그래서 이것 더하기 요렇게, 여기도 이것 더하기 요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격의 측면에 있고 사고자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합이에요. 그리고 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자, 만약에 이런 100-Q다. 이런 역수요함수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랬을 때 역수요함수, 이런 소비자를 가진 사람, 이런 수요함수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3명 존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100 이렇게 했어요. 밑에 자, 100원일 때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원일 때 수요량이 0이야. 0개를 3번 돼도 0개예요. 자, 공짜일 때 100개를 산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3번 더하면 3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더 완만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수요함수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소비자를 가진 사람이 3사람이다. 어떻게 해라? 그럼 뭐야? 절편은 무조건 같아요. 절편은 같고
기울기만 3분의 1로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울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수요함수가 주어진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수요함수가 주어지면 이제 이게 3명이다 이제 3명. 그럼 이때는 이 Q를 이렇게 이제 3번 더 해야 되죠. Q를 3번 더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3Q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의 수요를 다 더한 게 새로운 시장 수요예요. 그래서 얘가 300-3P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수요 함수를 가진 사람이 10명이다. 10번 더 할 거예요? 아니죠. 10번을 더한 것은 10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 함수가 주어지면 3명이다. 그럼 뭐야? 3을 곱해주면 돼요. 단 주의할 점 3Q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건 놔두고 오른쪽에다 3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Q는 300-3P 똑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P는 만약에 50-3분의 5Q가 있어요. 자, 이러한 수요 함수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5명 있습니다. 시장 수요를 구하세요. 자, 역수요 함수가 주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가격 축의 절편은 그대로. 역수요 함수가 주어지면 여기다 뭐야? 5분의 1 곱하면 돼요. 5분의 1. 그럼 얘가 3분의 1 Q가 돼요. 그 다음에 Q는 만약에 얘가 뭐 20 할까요? 20 빼기 5분의 2 P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함수가 주어졌네. 자, 이러한 수요 함수를 가진 사람이 5명 있어요. 그럼 이제 Q로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5를 곱해라. 단 5Q 하지 마라. Q는 그대로 오른쪽에다 5를 곱해라. 100 빼기 2P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자, 최근에 자꾸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자, 공급의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예외적인 현상이 존재한다 그랬죠. 후반 굴절, 노동 공곡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 생산 요소 시장 이론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생략하고요. 자,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한 개당 1,000원이면 10개를 팔 거야. 한 개당 2,000원이면 뭐야? 20개를 팔 거야. 계획이죠? 그러면 한 개당 2,000원이면 20개를 팔 거야라는 얘기는 20개를 팔 때 한 개당 최소한 2,000원은 받아야겠다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급 곡선 높이를 공급 가격, 서플라이 프라이스, 공급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공급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간다?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체증. 이걸 한계 비용 곡선과 일치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요.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량이 변동하는 거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공급 곡선 전체가 뒤집어진다.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공급 곡선 위로 갔어요. 공급이 어떻게 됐나?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뭐야?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무조건 감소, 오른쪽 무조건 증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한 것은 뭐야? 수요가 증가한 거지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서 공급이 감소한 거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오른쪽, 왼쪽 답하셔야 돼. 그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게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하고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 혼동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은 뭐야? 딱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소득과 관련재 가격이에요. 소득은 정상재 1등재죠. 관련재 가격은 대체재 보완재예요. 공급하게 되면 무조건 뭘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공급하게 되면 무조건 생산 비용을 떠오르셔야 돼요. 생산 비용. 생산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먼저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산 기술이 진보했다. 여러분들 기술 진보는 뭐라 했어요? 기술 진보. 기술 진보는 무조건 생산 비용은 하락하는 거예요. 기술 진보는. 그러니까 동일한 데가 임금을 주고 있는데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돼 갖고요. 더 많이 생산해. 그럼 개당 비용은 떨어지겠죠. 기술 진보는 무조건 뭐야? 생산 비용 감소예요.
그럼 기술 진보가 발생을 했다. 생산 비용이 떨어지겠죠. 생산 비용이 떨어지니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도 떨어지겠죠. 공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여러분들 우리 비용 함수 이론에서 뭐 배웠어요? 생산과 비용의 쌍대관계 배웠죠. 그러면 한계 비용은 임금 나누기 노동의 한계 생산성. 자, 생산을 잘하면 비용은 떨어지는 거고 생산을 못하면 비용 올라간다. 생산과 비용 쌍대관계였죠?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우리 기술 진보가 발생을 했다. 한계 생산성이 증가한 거죠?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계 비용 감소하겠죠. 그럼 한계 비용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공급곡선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갔다. 우리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뭐 노동 있고 노동, 뭐 자본, 토지 있잖아요. 노동 가격이 뭐야? 임금. 자본 가격은 이자. 토지 가격은 지대 그랬어요. 자, 이런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겠죠. 생산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얘가 공급은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네. 이거 노동시장을 적용을 해갖고요. 만약에 임금이 상승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한계 비용이 올라가잖아. 한계 비용이 올라가니까 공급은 감소한다까지 정리하셔야 되고요. 뭐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 감소한다. 보조금 지급하면 공급 증가한다. 이건 뭐 쉬운 거고요. 네, 마찬가지 개별 공급, 시장 공급도 마찬가지. 역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절편 같고 기울기 다 n분의 1. 그냥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q는 놔두고 오른쪽 항에다가 n을 곱하면 되고요. 똑같고. 자, 시장의 균형 쉽죠. 우리 시장의 균형은 이것만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요. 보통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수요가 증가를 했고 공급도 증가를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점이 이동하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죠. 그럼 뭐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에 따라서 균형 가격의 변동 불확실해요. 불확실이지만 확실한 것은 뭐다?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 이게 정답이고요. 만약에 수요는 증가를 했는데 공급은 감소를 했다. 그럼 뭐야?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동폭에 따라서 뭐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불확실히 정답이고요.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 들어갑시다. 문제 볼게요. 문제 6번. 문제 아니지. 자, 1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요의 법칙은 뭐야?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죠? 수요는 뭐야? 제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이다. 그다음에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하에서 구매력을 갖고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뭐야? 난 1,000원이면 10개를 살 거야. 뭐 500원이 20개 살 거야. 라는 계획이었죠, 계획. 실현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막 야, 나는 오늘 만두를 10,000개 먹을 거야. 그건 수요가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효 수요라는 표현을 쓰죠. 이펙티브 디맨드. 누가 얘기했어요? 케인즈가 얘기했잖아.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유효 수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야? 수요 곡선을 높이는 거다. 수요 가격으로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수요량 수준에서 수요 가격이 뭐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니까 수요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수요 함수에서 소득은 독립변수죠. 독립변수. 수요량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잖아. 틀렸고요. 자, 2번 나왔네. 이거 여기 아까 말한 이거야, 이거. 조류독감으로 닭고기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쇠고기 수요는 증가하는 게 정답이라고. 이걸 갖고 닭고기 수요 감소하니까 닭고기 가격이 떨어져서 닭고기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대신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줄인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조류독감으로 닭고기를 안 먹으면 돼지고기, 소고기를 더 먹어야지. 이때 대불봉화 적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닭고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뭐야? 돼지고기,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닭고기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
암묵적으로 가정이에요. 왜 올라갔을까? 우리 대체제 대뿔 보마 적용할 때 닭고기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 공급이 감소해서 올라간 거예요. 공급이 감소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관련제 가격 변화는 전부 다 공급의 변화인 가격의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쇠고기가 정상제일 때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우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뭐야? 수요가 정상제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겠죠. 맞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닭고기 사육 농가가 늘어났다. 이게 뭐야? 사육 농가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증가했으면 이걸 대뿔 보마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닭고기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QY 닭고기예요. 닭고기 수요 곡선 공곡선 있어요. 사육 농가가 늘어났어.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증가하니까 닭고기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닭고기를 더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량이 변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대신 이제 뭐야? XJ, QX. 여기는 뭐야? 쇠고기. 쇠고기 수요는 어떻게 될까? 닭고기 많이 먹으니까 쇠고기 수요는 감소하겠죠. 선 자체.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다음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했다. 자, 이게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 대체제죠? 여기 돼지고기라고 해볼까? 돼지고기. 고기인데, 자, 왜 돼지고기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 공급이 감소해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암묵적으로 대뿔 보마를 적용할 때 아무런 말이 없이 관련제 가격이 변했다. 그럼 뭐야? 무조건 공급의 변화에는 가격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공급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뭐야?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겠죠. 선상으로 줄겠죠. 이렇게. 줄면 이제 뭐야? 대신 쇠고기를 더 먹겠죠.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도 맞는 진술. 자, 쇠고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쇠고기 수요 감소하는 거 나머지 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는 거고요. 3번. 자, 여러분들 제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과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서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라고요? 소득, 관련제 가격이에요. 소득은 정상제, 열등제, 관련제 가격보다 대체제, 보완제. 자,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전부 다 생산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모두 골라보세요. 나와 있죠. 자,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이에요. 자, 경유에다 세금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경유 가격이 올라가겠죠. 세금 올리면. 근데 이걸 또 따지는 학생들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 조세부 갈 때 배웠죠? 조세부 갈 때 수요 곡선, 공곡선 이렇게 했어요. 조세부 갈 때 자세히 다 공부할 거예요. 이때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 감소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그럼 경유 가격이 소비자한테 부과했다면 경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 올라갔다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가 암묵적으로 제가 그랬죠. 암묵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조세는 생산자한테 부과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 부가가치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거잖아. 이게 소비자한테 부과든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효과는 똑같지만 엄청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전 국민이 세무 공무원이 돼야 돼. 모든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세금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산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행정비용도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할 때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랬죠 우리가. 이때 우리 조세 부과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요게 뭐였어요?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를 했다. 요게 소비자 가격이었죠. 소비자 가격이었고요. 이제 생산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가격을 받지만 요만큼 세금을 떼어갖고 누구한테 내야 돼? 정부한테 세금을 떼야 되니까 이게 생산자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소비자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생산자 가격 하락을 했죠. 자,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제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 그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이 가격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이 가격을 받고 있는 거야. 왜? 생산자는 세금 내지 않으니까. 이게 생산자 가격이라고요. 생산자 가격은 시장 가격을 취하는 거야. 그런데 소비자는 시장에서 생산자한테 요 가격을 내지만 정부한테 또 요만큼 세금 내야 되죠. 요만큼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요게 소비자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 점을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생산자 가격 하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점을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생산자 가격 하락이에요. 자,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비자 가격을 의미하는 거야. 소비자 가격. 봐보세요. 자, 여기 봐.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나와 있죠. 휘발유에 대한 뭐야? 자, 다시 잘 봐. 휘발유에 대한 뭐야? 수요야. 수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수요니까 얘네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소비자 가격으로 판단할까? 생산자 가격으로 판단할까? 그렇지. 소비자 가격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세금 때리더라도 어차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유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올라가잖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경유 수요량이 감소할 거 아니까 감소하니까 대체제인 뭐야?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겠죠.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뭐야?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대체 관계니까. 그래서 휘발유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그다음 휘발유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자, 휘발유 승용차에 세금 감면하게 되면 휘발유 승용차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야? 수요는 증가하겠죠. 휘발유 자동차 수요는 대불 보완이니까 보완이잖아. 보완. 가격이 떨어지면 뭐야? 승용차 가격이 떨어지면 휘발유 승용차 가격이 떨어지면 휘발유 많이 탈 거 승용차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럼 뭐야? 휘발유 수요도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뭔가 있잖아. 생산 비용, 유가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얘는 뭐야? 공급이야, 공급.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전부 다 공급과 관련되어 있지 수요와는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요. 이제 4번 문제. 자, 얘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얘는 지금 회계사 문제인데, 자,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포도주의 국내 공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지문이 이 공인회계사 문제는 정말 잔인해요. 한 지문이 한 문제야. 우리 보험계리사에. 그래서 국내 공급이 대폭 증가했어요. 자, 그러니까 칠레 이제 포도주야, 포도주. 자,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먼저 포도주 시장 보죠. 포도주 수요구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칠레산 포도가 대폭 들어온 거야.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자, 1번. 그다음에 그 협정 체계로 포도주 국내 공급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포도주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포도주 선호도 높아졌어. 그럼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수요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포도주 이 균형점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를 하죠. 근데 균형 가격의 변화는 불확실히 정답이죠. 그래서 포도주 가격이 상승한다. 땡땡땡. 불확실히 정답.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향에 따라 포도주 소비자와 소주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다. 분리 그 얘기는 뭐야? 서로 독립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 관계도 아니고 보완 관계도 아니고 독립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선호 체계가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소주 가격과 소비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소주하고 포도주는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맞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포도주와 소주가 이제 대체제예요. 대체제야. 그러면 자, 이때 포도주의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소주죠? 소주 시장 볼게요. 소주. 이거 소주예요. 자, 이때 대체 관계야. 대불보마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할 수 있다. 왜? 공급 증가로 인한 포도주 가격이 변동했으니까 적용할 수 있어. 그럼 포도주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포도주의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포도주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대체제인 소주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소주의 수요가 감소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소주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요.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맞네. 그러니까 소주 가격 하락하고 소비량 역시 감소할 거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포도주와 소주가 보완제라면 보완제란 얘기는 보완제란 얘기는 어떤 얘기야? 폭탄주란 얘기지? 폭탄주야. 타먹어. 그래서 그렇죠? 이때 그러면 포도주 가격이 떨어져 갖고 포도주 소비량이 늘어나. 그러면 소주 섞어 먹어야 돼. 포도주에다가 보완제니까. 그럼 뭐야?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소주 가격은 상승하고 소주 소비량 역시 증가할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포도주와 소주가 보완제라면 소주 시장의 생산자에게는 증가하고 대체제라면 소주 시장의 생산자에는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 무조건 자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이거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럼 무조건이잖아. 무조건 소비자 잉여도 증가를 하고 생산자에게도 다 증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럼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될까?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했어요. 감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수요도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일 때는 뭐야? 보조금 지급한 거잖아, 여러분들. 배웠잖아 이거 보조금. 얘는 조세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든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는 효과는 똑같다 그랬죠. 이거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든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효과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거야, 그 얘기.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보조금 지급했을 때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 근데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더 많아서 우생 손실. 이때 어땠어요? 조세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근데 정부가 걷어간 세금이 더 작아서 우생 손실이었잖아요. 그럼 먼저 수요 증가 볼까요? 수요 곡선 이렇게 했고요. 공곡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원래 소비자 잉여 얼마였어요? 요게 소비자 잉여, 요게 생산자 잉여였죠?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수요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소비자 잉여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논리를 볼 거냐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 소비자 잉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똑같으니까 최초의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했어. 최초의 소비자 이만큼이야. 그런데 이 점을 갔으니까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자, 이 점에서 생산자 잉여 요만큼 했죠? 생산자 요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 증가를 했고 생산자 잉여 요만큼이 증가를 했죠. 그렇잖아. 공급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똑같잖아. 조세부가 있다? 조세부가 하면 이제 반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보조금 조세를 생각하시면 된다. 조세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완제라면 소주 수요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그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 증가하는 거고요. 대체제는 어떻게 됐어 아까? 소주 수요 감소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모두 감소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진술. 그렇죠. 자, 5번 볼까요? 자, 5번도 지금 회계사 문제,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각 직마다. 자, 지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두커피 소비량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 원두커피는 뭐야? 정상제란 얘기지? 소득 증가했는데 원두커피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정상제란 얘기고요.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된다? 소비량이 줄었죠. 얘가 뭐야? 열등제란 얘기죠. 열등제란 얘기야. 자, 이때 두 시장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전부 다 뭐 우상향한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죠. 자, 인스턴트 커피 가격 상승의 소득 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사실상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죠. 사실은 뭐야? 뭐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야? 가격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뭐야? 우리 무차별 곡선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론 잠깐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익숙한 게 뭐야? 가격 하락의 효과니까
가격 하락 효과, 가격 효과, 이 가격 효과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하죠. 그 먼저 뭐가 있어요? 대체 효과가 존재하죠. 그 만약에 X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체 효과는 제가 뭐라 했어요? 대체 효과는 무조건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PY분의 PX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제가 이거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갖고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게 대체 효과죠?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싸진 X제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제 소비를 줄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어떤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X분의 Y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야? PY분의 PX는 예산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뭐야? X분의 Y, X값분의 Y값은 뭐야?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이걸 두 재화의 구입 비율 그랬죠. 그러니까 두 재화의 구입 비율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Y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X제 소비를 증가시키니까 Y제 소비를 X로 대체했다. 대체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소득 효과 발생을 하죠. 소득 효과. 자, 우리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게 되면 자,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죠?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X제 소비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 수가 없다. 만약 X제가 정상제다. 증가하니까 정상제면 X제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X제가 만약에 열등제다. 열등제면 X제 소비량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 만약에 X가 정상제다. 정상제면 자, 우리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제 소비량이 증가를 했어요.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X제 소비량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X제가 정상제라면 X제 소비량은 반드시 증가를 해요. 근데 만약에 X가 열등제라고 합시다. 열등제면 첫 번째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지만 만약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요게 바로 그 유명한 기펜제 아닙니까? 기펜제. 그러니까 기펜제는 열등제 일종이야. 열등제 일종인데 뭐야?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열등제죠. 강한 열등제라고 하죠. 기펜 역세를 발생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왜 이제 여러분들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볼까? 부호. 자, 그러니까 X제 가격이 있고 X제와의 소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야? 그러니까 가격과 소비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해보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X제 가격이 하락한 경우 맞아. 하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비량이 증가한 게 마이너스예요. 감소하는 게 플러스야. 하락하는 걸 봤잖아. 하락하는 경우로. 그러면 X제가 하락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X제 소비량이 감소하면 플러스. X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X제 소비량이 증가한 게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부호 어떻게 생각할까? 부호. 여기가 정상제가 있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열등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펜제가 있어요. 기펜제가. 그 밑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가격 효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대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X 소비량이 증가하죠. 증가하죠. 정상제, 열등제, 기펜 다 증가하잖아. 증가하니까 전부 다 뭐야? 다 마이너스. 근데 이제 소득 효과 정상제는 증가하죠. 마이너스. 열등제는 뭐야? 감소하죠. 이게 플러스죠.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더한 게 가격 효과 마이너스죠. 그런데
일반적인 열등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열등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근데 기펜제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니까 이때는 플러스가 되죠. 오케이. 자,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봅시다.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는 뭐다? 열등제죠. 열등제예요. 열등제이기 때문에 자, 이때 가격 상승해. 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실질 소득이 무조건 가격 상승 무조건 실질 소득 감소해요. 그럼 얘는 뭐야? 열등제야. 열등제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열등제는. 그래서 이게 소득 효과야. 소득 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인스턴트 커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소득이 증가를 할 때 인스턴트 커피 가격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소득. 자, 소득은 뭐야?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뭐야? 선 자체일 거예요. 내가 열등제네. 그러면 이때 수요 곡선, 공 곡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를 했다. 수요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열등제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요. 소비량은 감소하겠죠. 소비량은. 그래서 소비량은 증가한다? 2번이 틀렸네. 자, 3번. 자, 인스턴트 커피 가격 변화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언제나 반대 방향이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됩니까? 열등제야, 열등제. 열등제죠? 열등제는 이제 뭐야?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열등제는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고 소득 효과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량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즉 기펜제가 가능하죠. 열등제이기 때문에 기펜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다. 왜? 기펜제가 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맞죠? 맞고요. 자,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원두커피 가격은 상승하겠죠. 얘는 왜?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는 수요 곡선, 공 곡선, 수요가 증가하잖아. 왜? 정상제이기 때문에. 소득 증가,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자, 맞는 얘기. 자, 문제 6번 갈게요. 문제 6번.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품 가격 하락과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 시장 내 구매자의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거짓말. 여러분들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뭐야? 수요 곡선 상의 변화죠? 상의 변화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시장 내 구매자의 수요 증가. 그럼 시장 수요가 증가하겠죠.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뭐였어요? 뭐 소득, 뭐 관련제 가격, 뭐 테이스트, 뭐 선호도, 그다음 미래에 대한 기대, 뭐 광고, 재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소비자의 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수. N은 소비자의 수예요. 자, 소비자의 수는 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소득이 증가, 소득이 변동을 했다, 관련제 가격이 변동을 했다, 선호도가 변동을 했다, 미래 기대가 변동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소비자의 개별 수요를 이동시켜요. 그럼 개별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 수요도 당연히 이동을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개별 수요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지. 그 시장에 소비자의 수가 많아진 거야. 개별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야. 얘는 시장 수요만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만 변동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의 수가 증가를 했다. 시장 수요만 변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가격 하락은 수요 곡선 상의 변화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생산기술 향상이다. 공급은 증가하겠죠. 공곡선 오른쪽 가겠죠. 근데 여러분 봐. 이걸 또 열등제를 집어넣어놨잖아. 이게 2010년도에 우리 보험계리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등제 딱 집어넣어놨잖아. 왜 집어넣었을까? 헷갈리게 하려고. 자, 열등제는 여러분 뭐야?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의 기준은 무조건 뭡니까? 소득이 변동을 했을 때 수요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게 열등제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제건 기펜제건 무슨 뭐 정상제건 간에 무조건 생산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열등제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열등제 집어넣는 이유가 뭐야? 혼동 주려고. 얘는 소득의 변동했을 때 어떤 이게 소득이 변동했을 때 정상제냐 열등제냐 구분이냐. 열등제라고 하더라도 뭐야?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하니까 수요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등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혼동을 주려고 집어넣은 것 같아. 알겠지? 자, 우리 보험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자, 7번 볼게요. 자,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의 선풍기 균형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선풍기는 열등제다. 열등제입니다. 선풍기는 열등제. 자, 그럼 첫 번째 대체제인 에어컨 생산 기술 발전. 자 보세요. 생산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생산 기술. 그럼 DF를 보면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생산 기술은 공급이 증가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에어컨 가격이 떨어지겠죠. 에어컨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 감소하겠죠. 대체제인. 수요 감소하겠죠. 선풍기 수요 감소. 그래서 선풍기 수요 감소하니까 균형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2번. 자, 대체제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 대체제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선풍기 수요는 증가하겠죠.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암묵적으로 우리가 뭐야? 왜 에어컨 가격이 올라갔을까? 에어컨의 공급이 감소해서 올라갔겠죠. 자, 무조건 대불 보마 적용할 때 암묵적으로 가정한단 말이에요. 왜 가격이 올라갔어? 공급의 변화로는 가격 변화다. 암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었다. 선풍기 수요가 증가하겠죠. 가격 올라가겠죠. 자,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됐다. 그럼 또 가격 올라가겠죠. 그다음 최근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자, 소득이 감소했어요.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자, 열등제니까 선풍기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것도 맞는 진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 8번 문제가 이제 2014년도 7급 서울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것도 약간 까다롭게 나왔어, 문제가. 그리고 제가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무슨 보험기계사 문제를 다 풀면 100점 나온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다른 영역의 문제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중간중간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보험기계사 문제 있지. 그 문제가 공모 문제 똑같아요. 보기를 이렇게 문항으로 놓거나 감정평가서 문제하고 또 공모 문제가 또 똑같아요. 문제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계리사용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험계리사한테 다른 영역의 문제를 풉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다른 영역의 문제도 풀어야 돼.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회계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과감히 지울 거예요. 풀어볼 필요 전혀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이것은 나오고 또 공무원만 나오는 또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학 문제들이. 그것도 과감하게 생략할 거예요. 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인 경제학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문제를 완전 베껴요. 보기를 이걸 보기 기억 니은 딕을 만을 고르세요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그대로 1, 2, 3, 4로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X제는 지금 뭐였어요? 열등제입니다. 열등제고 그다음에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자, 열등제야.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자,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열등제니까 열등제 뭐가 된다?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해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한편 원료비 가격이 하락을 해서 X제의 대체제는 Y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DF를 보면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가 있죠. 원료비잖아. 원료비 하락하게 되면 뭐야? 공급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DF를 보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제인 Y제 가격이 올라갔어요. Y제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1번 효과는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2번 효과는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죠. 감소하는 효과인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 최종적으로 가격은 상승했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1번 효과가 2번 효과를 압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 효과가 수요 감소 효과보다 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겠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야? 그러니까 1번 효과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고 2번 효과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최종적으로 가격은 올라갔다는 얘기는 1번 효과 수요 증가 효과가 더 컸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예.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XJ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감소했다 틀렸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틀렸고요. 2번. 그 다음에 변화 전후의 두 균형점 뭐야? 동일한 수요 곡선? 거짓말. 자, 요 두 균형점 있죠. 요 두 균형점은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 있죠. 수요 곡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공급 곡선.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이 증가하겠죠. 당연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게 총 매출이겠죠. 근데 수요가 증가를 했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뭐야?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판매 수입은 반드시 증가를 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Y제가 X제의 보완제였다면 얘도 수요 증가죠. 보완제라면 이게 이 대체제는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얘가 만약에 보완제다. 그럼 수요는 증가하겠죠. 보완제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1번도 수요 증가, 2번도 수요 증가. 가격은 반드시 상승했겠죠. 수요가 반드시 증가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X제. 지금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소비자행위요? 증가. 생산자행위요? 증가. 수요 증가하면 무조건 소비자행위 증가, 생산자행위 증가. 생산자 감소했다? 틀렸죠. 오케이. 됐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이것도 지금 시장 수요, 개별 수요 나오는 거잖아요. 자, 지금 개별 수요 함수가 어떻게 됐어요? P는 7-Q 주어져 있죠. 근데 이런 소비자가 10명 있어요. 10명 있으면 우리가 역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는 어떻게 해라? 절편 갖고 기울게다가 10분의 1Q 이렇게 하면 이게 시장 수요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개별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P는 2 더하기 Q 주어져 있죠. 이렇게 공급 함수. 근데 이게 15명 있어요. 15명. 그럼 시장 공급은 어떻게 될까? P는 절편 갖고 여기다가 15분의 1Q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생산 기술이 진보를 해갖고요.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떨어졌어요. 단위당 생산비.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떨어졌다. 그럼 한계 비용이 1만큼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근데 공급자가 지금 몇 명 있어요? 15명 있어요. 그러면 총 얼마가 떨어졌을까? 15원 떨어졌겠죠. 거짓말. 주의해야 돼. 야, 한 사람당 지금 생산비가 1 떨어졌으니까 15명이니까 15원 떨어졌겠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제가 공급 곡선은 뭐였어요? 공급 곡선은 MC 곡선이에요. 그러면 한 개당 지금 한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개 비용 1 떨어지겠죠. 1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요. 1 떨어졌어요 이렇게. 1만큼 떨어졌어요. 이게 개별 공급이죠. 그런데 보세요. 얘를 이걸 수평으로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도 이게 나오겠죠. 우리 수평 더하면 어떻게 된다? 절편 갖고 길게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한계 비용이 1 떨어지면 시장 공급 곡선의 한계 비용도 1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5 떨어진다고 해서 안 돼요. 생각하잖아. 이걸 수평 더해도 이거고 이걸 수평 더해도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생산비가 단위당 1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P의 절편이죠. P의 가격 축의 절편값이 1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개별 소비자의 한계 비용도 1 떨어졌지만 시장 전체 수요의 한계 비용도 1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바뀌어? 얘가 1 더하기 15분의 1Q 이렇게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두 개 연립해서 풀면 우리 뭐야? 그렇게 되면 시장 균형과 시장 균형 거리랑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건 여러분 해보세요. 연립해서 푸는 것은 더하기 빼기.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커피와 크루아상은 서로 보완제고 커피와 밀크티는 서로 대체제다. 이제 커피 가격이 인상됐을 때, 자
커피 가격이 인상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대불보마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할 수 있죠. 봐. 커피의 원두값이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생산 비용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커피가 올라간 거야. 공급의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니까 이때는 대불보마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커피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커피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그런데 크루아상 있죠? 상 뭐야? 서로 보완제 아닙니까? 그럼 이때 수요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보완제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밀크티 있죠. 밀크티는 지금 서로 대치 관계죠? 그럼 얘가 가격 상승 수요 증가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죠. 자, 먼저 볼게요. 커피의 공급 곡선 왼쪽 이동했다. 그렇죠. 원두값이 상승했으니까 왼쪽 이동했을 것이다. 맞고요. 크루아상 시장에 자, 우리 무조건 크루아상의 수요는 감소했죠. 수요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해요. 이건 수요가 증가했다.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생산자 잉여 감소한다. 크루아상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크티 크루아상의 거래량 감소하겠죠. 왜? 수요가 감소하니까 거래량 감소하겠죠. 틀렸고요. 밀크티의 총잉여는 자, 밀크티 봐보세요. 수요가 증가하잖아. 총잉여는 증가하겠죠. 소비자잉여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틀렸고요. 자, 밀크티 보세요. 밀크티는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할 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거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야? 공급이 증가했을 때 문제가 되지? 공급이 증가했을 때는 이제 뭐야? 공급이 변동을 했다. 공급이 증가를 했다고 합시다. 그때 이제 뭐야? 총 판매 수입이 증가함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그랬죠. 공급의 변화는 뭐다? 공급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 곡선상의 변화죠. 그럼 수요 곡선상의 변화니까 수요의 가격탈력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공급이 증가를 했을 때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늘어나죠. 그럼 이만큼 해서 어떻게 된다? 가격은 약간 떨어지고 판매량 확 늘어나니까. 근데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폭락하고요. 판매량은 찔끔 늘어나니까 수요는 판매 수익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나중에 탄력성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11번. 자, 미출진 변화에 대해서 2018년 또 YZ 시장에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쉽네 이거. 자, 원래 균형 가격이 70만 원, 균형 거래는 500만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2018년 때 YZ 생산에 대해 부품 가격이 올라갔어요. 부품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이거 생산 비용이 올라간 거죠? 공급은 감소한 거 아닙니까? 이거죠 뭐. 아,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공급 곡선이 왼쪽 이동하겠죠. 좌측 이동하겠죠. 맞고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올라갔겠지. 2번 틀렸고요. 거래량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했다. 무조건 수요든 공급이든 감소하면 소비자의 감소, 생산자의 감소죠. 감소지. 그러니까 사회적 희생도 감소하겠죠. 쉽네. 자, 지금 볼게요. 12번. 이제 이것은 지금 다음 그림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일 때. 제가 이거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 시장 수요를 구할 때 개별 수요 곡선에 무조건 수평원적합이 시장 수요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는 단순하게 수평원적합 안 된다 그랬죠. 왜냐? 만약에 이 가격이죠. 요 가격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 A만 사잖아. B는 안 사잖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수요 자체가 시장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A하고 B가 다 사죠. 그러니까 이때만 수평적합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굴절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0,000원이죠. 10,000원 이상일 때는 누구만 사요? 10,000원 이상일 때는 을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을의 수요가 시장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0원 이하일 때 갑과 을이 다 사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뭘 물어봤어? 리터당 3,000원일 때 물어봤죠. 3,000원이다. 10,000원 이하네. 그럼 시장의 수평적합이 되겠네. 10,000원 이하니까 수평적합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때 휘발유의 시장 수요량으로 오른 것은 나와 있죠. 오른 것은.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제 그 을의 수요 곡선과 갑의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해야 되죠. 도출해야 되는데 먼저 갑의 수요 곡선 볼까요? 갑의 수요 곡선. 자, P의 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자, 갑 만이죠? 가격축의 절편은 만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기울기는 5천분의 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2겠죠, 2. 그래서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자, 을 볼게요. 자, 을은 자, P의 절편이 15,000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분의 15,000이잖아. 2,000분의 15,000. 그게 2분의 15가 되겠죠. 2분의 15Q예요. 자, 그런데 자, 시장 수요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더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 뭐야? 이렇게 더해버리잖아요. 더하면 얘는 뭐야? 수직으로 합한 거야.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합하는 것은 언제? 우리 공공재일 때 그래서 공공재일 때 이렇게 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원래의 수요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갑 얘는 5,000 빼기 2분의 1P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Q는 이제 뭐야? 15분의 2 이게 3,000이 되나? 아니, B는 2,000 되나 2,000? 그렇죠? 이거 15분의 하고 2,000 되죠? 2,000 빼기 15분의 2P가 되나?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걸 더해야 돼요. 더하는데 주의할 점. 제발 이거 EQ 하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갑의 수요량과 을의 수요량을 더한 게 갑과 을의 수요를 더한 게 새로운 시장 수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7,000. 이거 15통분해 갖고요.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30분의 19P 마이너스 30분의 19P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여기다가 7,000 빼기 30분의 19 여기다 가격이 얼마일 때? 3,000일 때 물어봤죠. 3,000 똑같은 거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뭐가 돼요? 5,100이 나와요. 5,100이.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사적인 재와 X제 시장의 수요자는 A와 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란 사람의 수요 곡선과 B란 사람의 수요 함수가 나와 있네요. A란 사람의 수요 함수하고 B란 사람의 수요 함수. 자, 그러면 시장 수요를 구해 볼까요? 시장 수요는 바로 구하죠. 여기서 바로. 여기서 QA 더하기 QB죠. 얘가 전체 시장 수요죠. 그럼 얘는 10 더하기 15니까 25겠네. 25. 그다음 빼기 23 마이너스 5P죠? 5P예요. 자, X의 시장 수요 함수. 쉽네. 정답 5번이네요. 5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요와 공급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